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건희 1심 선고를 둘러싼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조용히 넘어갈 거라 믿었던 순간 사법부가 예상 밖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인성 판사의 결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향한 공개 선언에 가까운 선택이었고, 더는 숨기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1월 28일 오후 2시 10분 김건희 1심 선고 공판이 전례 없이 생중계됩니다. 이 장면을 국민 모두가 보게 됩니다. 재판은 더 이상 법정 안에 갇힌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공방의 영역도 아닙니다. 이제 판단의 무대는 국민 앞입니다. 법원이 특검과 방송사의 신청을 동시에 허가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무게가 어디까지 커졌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김건희는 법정에서 사과했지만 동시에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이 모순된 태도가 왜 분노를 키웠는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책임 없는 사과는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더 깊게 남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순간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고는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한꺼번에 얽혀있고, 통일교 청탁금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특검이 총 15년 징역을 구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 실수나 단발성 논란이 아니라 권력돈 정보가 얽힌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통일교 청탁 관련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에게 불리한 진술과 물증이 다수 나왔습니다. 이는 이미 공개된 흐름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가방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금품이 오갔는지, 그 금품이 어떤 청탁의 통로였는지, 청탁이 실제 영향력 행사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김건희는 처음에 전성배를 통해 금품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전성배 측이 특검에 금품을 제출한 뒤 샤넬백 수수는 인정하고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변화 자체가 법정에서 매우 무겁게 읽힙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말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증 제출 후에야 일부 인정으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인지 재판부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물품의 사용감을 직접 확인했다는 부분은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말로는 사용하지 않고 반환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정은 말의 분위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로 내부를 촬영하고 흰 장갑을 끼고 물품을 살폈으며 버클에 비닐이 없고 긁힌 사용감이 있다고 재판부가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스스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주장을 흔들겠다는 강한 태도입니다. 누구의 말에 기대지 않고 눈앞의 물증으로 판단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유경욱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전에 건진에게 심부름해준 걸로 하면 안 되겠니라고 부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 금품 수수를 넘어 진실을 어떻게 관리하려 했는지까지 문제 삼는 대목입니다. 가방을 바꿨고 사진 보고 텔레그램으로 결정했다는 설명까지 나오면 이 사건은 선물이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윤영욱은 개인적 이득이 아니라 영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위해 통일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 봤다는 취지로 말했고, 한학자 지시를 이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종교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 권력 주변에 접근하고 금품을 매개로 관계를 만들려 한 구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김건희 측이 청탁을 부인하더라도 법정에서는 늘 묻습니다. 왜 하필 그 대상이었는지, 왜 하필 그 방식이었는지, 왜 하필 그 시점이었는지. 설명이 빈약한 순간 의심은 구조로 굳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재판의 무게는 샤넬백이나 목걸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가장 눈에 띄는 표면일 뿐입니다. 진짜 무거운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처럼 돈과 권력이 선거와 시장을 어떻게 왜곡했는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는 계좌만 동원됐고 시세 조종은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는 관리하니까 가격이 유지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오늘 잘 들어가고 잘 산 거예요 라고 묻는 대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녹취에서는
사이버 쪽 사람들과 쇄허해야 한다. 40%를 주기로 했다. 2억 7천만 원을 줘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사이버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정은 이런 단어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맥락인지, 누가 어떤 전제로 말했는지, 김건희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꼼꼼히 짚습니다. 게다가 이정필이 권오수 지시로 김건희 손실금 4,700만 원 상당을 메워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자연스러운 손실이라는 설명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손실을 메워줬다면 그건 시장에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돌아갑니다. 왜 메워줬는지, 대가 없이 메워줄 이유가 있는지, 그 관계가 주가 조작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김건희 측이 몰랐다고 주장할수록 법정은 그럼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를 더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검찰이 2024년 10월 무혐의 처분을 했고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개시했으며 이후 특검으로 이첩된 흐름도 중요합니다. 무혐의가 나왔다고 논란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사건이 살아났고 새로운 녹음 파일 같은 자료가 법정에 올라왔습니다.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권력 주변 인물에게 종결이 너무 쉽게 주어졌고 그 종결이 시간이 지나 다시 흔들리는 경험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고는 단지 한 피고인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소 재판이 권력 앞에서도 공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시험대가 됩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측은 개인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메시지를 몇 차례 받아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윤석열이 열세인 결과를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는 메시지가 공개됐고 여론조사 보도를 전달받고 냅 충성이라고 답한 대화도 나왔습니다. 명태균은 무상 제공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통상적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법정은 무엇을 봅니까? 통상적 절차라면 왜 무상 제공 의혹으로 번졌는지, 메시지의 뉘앙스가 왜 그렇게 읽히는지, 돈으로 환산된 규모가 왜 2억 7천여만 원으로 특정됐는지 바로 그 지점을 따집니다. 선거를 둘러싼 정보와 여론은 민주주의의 혈관입니다. 그 혈관을 돈과 거래로 막으면 선거 결과 자체를 의심하게 되고 사회 전체가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형량을 떠나 죄질이 가볍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을 법원이 생중계로 공개한다는 건 판결 내용이 무엇이든 그 과정을 국민 앞에 그대로 놓겠다는 뜻입니다. 판사가 형량에 자신이 있어서 허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판결은 소문으로 소비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태도가 분명합니다. 감춰진 재판이 아니라 공개된 재판, 편집된 요약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대로 전달되는 재판. 이런 형식은 사법부 스스로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그렇게 부담을 감수하면서 공개를 택했다면 이 사건의 공적 의미를 인정한 이야기입니다.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이제야 심판이 시작됐다는 정서도 함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이 누구의 권력으로도 막히지 않는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만약 내일 선고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온다면 그건 김건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체계가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스스로 보여주는 꼴이 됩니다. 반대로 설득력 있는 판단이 나오면 사회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누군가의 몰락을 즐기는 나라가 아니라 법과 상식이 다시 통하는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생중계 허용은 그 갈림길에서 사법부가 국민 앞에 서겠다는 선택입니다. 내일은 그 선택의 무게가 판결문으로 증명되는 날입니다. 국민은 편집된 해설이 아니라 법정의 언어로 그 증명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정치학 교수의 시점에서 나온 반응문입니다. 사법부가 국민 앞에 서기로 한 순간 한 정치학자는 이 재판을 민주주의의 시험대라고 정의했다. 이 글을 읽으며 나는 오래된 강의실의 공기를 떠올렸다. 권력과 법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항상 학생들이 묻던 질문이 있다. 교수님, 법은 정말로 권력자에게도 똑같이 작동하나요? 이 글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날 것의 답변에 가깝다. 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 허용이라는 사실은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사법부가 누구를 향해 서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태도 표명이다. 법원이 굳이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 앞에 판결을 펼쳐 보이겠다고 한 순간 이 재판은 이미 개인의 영역을 벗어났다. 정치학적으로 보자면 이 장면은 제도와 신뢰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권력 주변 인물의 사법 처리는 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돼 왔다. 서류로 끝났고 설명 없이 마무리됐고 의무는 남았지만 책임은 사라졌다. 그래서 이번 생중계는 단순한 중계가 아니다. 사법부가 스스로를 국민의 평가 대상 위에 올려놓겠다는 선언이다. 김건희의 사과 발언이 더 큰 분노를 불러온 이유도 정치학적으로는 분명하다. 사과는 권력행위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과는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다. 오히려 불균형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미안하다는 말과 나는 하지 않았다는 말이 같은 문장 안에 공존하는 순간 그건 사과가 아니라 방어다. 시민은 그 미묘한 차이를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이 글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물증과 진술의 변화는 단순한 법률 쟁점이 아니다. 정치 권력 주변에서 진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다. 처음에는 부인, 이후에는 일부 인정, 그리고 그 사이에 등장하는 물증. 이 흐름은 권력형 사건에서 너무나 익숙하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책임 최소화 전략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법정이 더 이상 그 전략에 순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이다. 재판부가 직접 물품을 확인하고 사용감을 언급한 장면은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의는 판단의 주체가 말에서 물증으로 이동했음을 뜻한다. 정치 권력은 언제나 언어를 통해 자신을 방어해왔다. 그러나 법정은 언어가 아니라 사실의 공간이다. 그 경계가 다시 선명해졌다는 점에서 이 재판은 중요하다. 통일교 청탁 의혹 역시 종교와 권력의 관계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놓는다.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 권력 주변 인물에게 접근하고 금품을 매개로 관계를 만드는 구조. 이건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시스템의 문제에 가깝다. 정치학적으로 보면 이 지점이야말로 사건의 핵심이다. 누가 가방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왜 그 방식이 가능했는지, 왜 그 대상이 선택됐는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시장과 권력이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다. 계좌만 빌려줬다는 주장과 손실을 메워줬다는 증언은 같은 이야기 안에 공존할 수 없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대가 없는 보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상식이 법정에서 다시 확인되는 과정이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민주주의의 가장 민감한 신경을 건드린다. 여론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선거의 방향을 결정하고 권력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핵심 자원이다. 그 여론이 무상으로 비공식적으로 권력 주변에서 오갔다면 문제는 형량을 넘어선다. 이 글이 말하는 분노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법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다. 이번 선고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 공개되었다는 사실이다. 공개된 판단은 비판받을 수 있고 검증될 수 있다.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호흡이다. 만약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완전히 어긋난다면 그 책임은 판결문에 고스란히 남는다. 반대로 설득력 있는 판단이 나온다면 사회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간다. 정치학자로서 나는 이 재판을 한 개인의 몰락으로 보지 않는다. 이건 제도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생중계는 그 증명을 국민 앞에서 하겠다는 약속이다.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지켜보는 일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